현대사회에서 신화님이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충분하죠. 아이들은 더 이상 성장의 과정에서 구전된 설화, 영웅 이야기나 전설 등을 듣지 않고 특정 종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신들의 이야기는 대중들 사이에서 논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근현대 사회 이전까지 유통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게 다뤄져 왔으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21세기 이후 신화가 대중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고대만큼이나 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차이점이 생겼을 뿐이었죠. 과거의 신화들이 입에서 입을 거쳐 구전되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 정착되었다면 현대사회의 신화는 대중문화를 생산해내는 제작사, 즉 영화사에서 각 잡힌 기획을 거쳐 제작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걸 슈퍼히어로 무비라고 불렀죠. 11년에 걸쳐 21세기적 신화를 직조해냈던 어느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며 자기들이 만들었던 대부분의 캐릭터 판권을 다양한 회사에 팔아 넘기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2008년의 어느 날 I am Iron Man. 이 한마디 대사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아이언맨을 필두로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등의 캐릭터들을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세계관을 확장시키던 그들은 자신들을 인수한 디즈니 자본을 등에 업고 어느덧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스튜디오가 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마블 스튜디오 이야기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전체에 이르는 11년여의 시간은 할리우드에게 있어 말 그대로 마블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23편의 영화를 공개한 마블 스튜디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히어로들의 영웅서사를 다루는 세계를 창조해냈고 대중들은 그 세계에 매료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부터는 좀 다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영화였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으로 인피니티 사가라는 대서사를 마무리 지은 이후 마블은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행보를 자꾸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지금의 마블은 왜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은가를 신화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MCU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들의 라이벌 격이자 플롯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DC 확장 유니버스와의 비교에 대해 먼저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CU와 DCEU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영화 속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담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2008년 첫 영화로 선보여진 아이언맨에서부터 토니 스타크가 MIT 출신임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현실 사회의 유명인들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오가는 등 이야기 전반이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내세워온 MCU와는 달리 DCEU의 세계는 철저히 현실의 세계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유니버스 속의 세계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영웅들인 슈퍼맨과 배트맨은 각각 메트로폴리스와 고담이라는 가공의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그들이 사는 도시에는 현실에서 그리도 흔히 볼 수 있는 스타벅스 등의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조차 확인할 수 없고 심지어 슈퍼맨이 일하는 신문사인 데일리 플래닛의 신문에는 연도와 날짜조차 찍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연출을 통해 DCEU는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이들 영웅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또한 이 세계관에서 영웅들이 싸우는 방식은 말 그대로 신들의 전쟁처럼 일반인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게 묘사되고 몇몇 개별 영화들에서는 아예 그 싸움에 의해 미국 본토가 테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것을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묘사합니다. DCEU가 연출에 있어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관객들이 영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바라보도록 하며 슈퍼히어로 무비를 완전한 신들의 이야기쯤으로 취급받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MCU는 다르죠. 마블 스튜디오는 DC와 정반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토로 삼습니다. DC와 유사하게 캐릭터가 대표하는 장소성을 살펴보면 그 대비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영웅들의 출신지를 의도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DCEU와는 달리 MCU는 캐릭터를 실제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냅니다. 캘리포니아 말리부 대저택에 살고 있는 아이언맨과 뉴욕 브루클린의 캡틴 아메리카, 퀸즈의 스파이더맨, 샌프란시스코의 앤트맨 등으로 말이죠. 와칸다라는 가상의 국가 출신의 블랙팬서가 있지만 이 역시 아프리카라는 특수성에 대한 은유를 고려하면 이러한 대표성의 방식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 신화를 모티프로 하여 신적 권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캐릭터들에게는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적 특성에 걸맞게 고도로 발전한 외우주 행성의 외계인이라는 설정이 더해집니다. 토르로 대변되는 아스가르드인과 스타로드의 아버지인 셀레스티얼, 타노스의 종족인 타이탄 종족 등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신적 권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대 신화에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들은 아닙니다. 즉 MCU는 캐릭터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 DCU와는 정반대의 견지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와 결부된 지극히 인간적인 영웅들이 주가 되는 새로운 신화를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신화란 본래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탕으로 창조된 설화가 아니었던가요? 그 점에서 볼 때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방식으로 신화를 창조한다는 DCEU의 발상에는 다소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블과 DC의 당시 극장 매출 스코어를 보면 아무래도 이건 대중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렇게 DC가 당장의 문제들 앞에서 허덕이는 동안 마블은 11년에 걸쳐 23편의 하나로 이어진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21세기를 대표하는 신화를 직조해냈습니다. 인피니티 사가는 세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6부분을 관장하는 물질인 인피니티 스톤을 두고 벌어지는 각각의 이야기가 하나로 엮이는 과정입니다. 스톤과 관련된 중요한 에피소드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으나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관람이 필수적인 에피소드들이 얽히고 설켜 그 마무리격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지극히 신화적인 플롯을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이야기가 향한 지점이 곧 모든 영웅들, 그러니까 신들이 집합하는 지점인 것이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곳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이라는 두 차례의 전장이었습니다. 이런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캐릭터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한쪽 편에 개인으로서의 자신만을 추구하다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맞이하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성장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히어로로 만들어졌으나 끝내 공동체를 넘어 개인으로 완성된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신적 권능과 인간적 유한성 사이에서 고뇌를 거듭하다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토르라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프로 하는 캐릭터는 물론이고 지성과 파괴성이라는 두 인격 사이에서 고뇌하는 헐크, 구세대와 신세대의 균형을 잡아주는 MCU의 헤르메스라고도 할 수 있는 스파이더맨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영웅적, 신적 존재들 이상으로 MCU의 11년을 이끌어간 존재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메인 악역인 타노스입니다. 이토록 많은 히어로들이 각자의 목적으로 활동을 거듭하는 MCU라는 시공간에서 그 모든 이들을 한 곳에 집합시키는 절대 악으로서의 타노스의 역할은 정말이지 지대한데요. 그가 진정으로 무서운 지점은 인피니티 스톤을 손에 넣으려는 그의 행동이 세계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세계의 궁핍과 가난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세계 인구의 절반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그는 분명 질서를 행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애당초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토록 혼란스러운 세계에 질서를 가져온 것뿐입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그런 그의 종족 이름이 타이탄이라는 점일 겁니다. 타이탄. 영웅들의 신화에서 타이탄이라는 이름이라니.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여러분이라면 티탄족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르고 크로노스를 새 수장으로 삼았으나 후손인 올림포스 신들이 신들의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믿어 그들과도 대적해 10년의 전투를 벌였던 거신족 티탄들 말이죠.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벤져스와 타노스 일당 간의 전쟁은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족과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를 닮았습니다. 질서 자체를 목표로 삼았던 타노스가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크로노스처럼 미친 폭군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도 그렇죠. 타노스 일당은 어벤져스가 혼돈 가득한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데 방해물이라 여기고 어벤져스는 타노스가 전 우주의 자유와 성장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인피니티 사가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두 차례의 전쟁을 21세기식으로 재해석한 티타노마키아라고 일컫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벤져스가 타노스와 벌인 두 차례의 전쟁 중 첫째 전쟁, 인피니티 워에서 어벤져스의 패배와 전 우주 인구 절반의 증발이라는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슈퍼히어로 무비는 물론이고 영웅 신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클리셰 파괴였죠. 마블 스튜디오는 이처럼 첫 전투에서 완전히 클리셰를 파괴해 놓은 후 두 번째 전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폐허 위로 새로운 클리셰를 집조하는 작업을 해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와 달리 엔드게임에서 마지막 전투가 폭격으로 무너진 어벤져스 본부에서 이루어진 점은 마치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토니의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전투는 그동안의 MCU를 봐왔던 모든 관객들에게 지대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저물고 신화는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엔드게임이 끝난 후 인피니트 사가의 마지막 작품은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 이후 변화한 대중들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인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블 스튜디오는 영웅들의 이야기 이후 변화한 세계와 변화한 삶을 살아가는 대중 개개인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신들이 떠난 이후로도 새로운 영웅, 새로운 신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그 새로운 영웅, 그 새로운 신과 새로운 신화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내놓는 슈퍼히어로 무비는 신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게 됐어요.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페이즈 4 이후의 마블의 코어로 설정하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일관되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신적인 이야기를 창조한다는 마블의 모토와도 같았던 애티튜드는 굉장히 옅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2020년 이후 MCU가 실패한 주요 원인은 마블 스튜디오가 생각한 것처럼 더욱 거대한 세계관 확장을 이루고 보다 큰 스케일과 스펙터클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 아니라는 걸요. 실패의 요인은 마블이 다양한 세계들에 집착하며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하는 신화의 기틀을 약하게 해버린 탓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지금의 마블 영화들에는 관심이 없을지언정 그 시절의 마블 영화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백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